대한제국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대한제국은 어떤 나라였는가? 지난번에 이제 황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였다. 그 부분을 이제 일부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근대화에 대한 어떤 정의도 오늘은 또 내려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 오늘 또 황태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뭐 인사하시죠? 인사하셨어요? 예, 황태영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카메라 보시면 재직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대한제국의 4가지 역사적 성격을 지난번에 간단히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게 첫째가 근대국가였다. 네. 두 번째가 민국이었다. 즉 백성의 나라였다. 네네. 세 번째가 군사 강국이었다. 아시아에서. 네, 그렇죠. 네 번째가 경제 대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씩 쪼개서 대한제국은 사상 초유의 근대국가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근대국가였다는 뜻입니다. 대한제국의 근대국가 여부를 두고는 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논란을 하는 사람들의 99%가 근대화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 사상적 개념만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이론만이 근대 이론을 모르니까 근대화가 뭔지를 모르고 막 피 터지게 싸워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은 그런 봉건 왕조의 연장이었고 강화된 왕조였다 또는 친러시아의 봉건 제국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조선의 연장 정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한영호 교수나 또 이태진 교수 이런 분들은 이제 근대국가적 성격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와 같은 의견인데 그들의 논변은 다만 그렇게 충실하지 않아요. 못지않게 또 근대화라는 개념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지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대화라고 할 때는 서양에서 쓴 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대화는 이제 일단 많은 요소들 중에 그런 귀족적인 요소들, 신분제적인 요소들이 다 철폐되고 자유와 평등이 실현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문제는 왕을 제외한 그런 귀족들이 사라져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왕이 귀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 귀족들을 없애버리려는 태도를 취했느냐, 귀족과 한 통속이 돼서 나아가려고 그랬느냐 그런 성격 규정이 되겠는데 백성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귀족들의 이익을 해치면서라도 또는 그것을 소거하면서라도 백성의 이익을 추구한 그런 왕을 계몽군주라고 불렀어요. 그 개념에 비춰볼 때 고종은 계몽군주였느냐 이렇게 이제 군주를 따져야 되고 나라는 어떠어떠한 요소들을 갖춰 나갔었느냐 가령 대의적인 요소를 갖췄느냐 백성이 나라의 주권자로 파악이 됐었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10월 12일 날 이 날짜를 상당히 중시해서 외우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 4월 11일 날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됐어요. 상해에서. 그리고 더 올라가서 1897년 10월 12일 날은 대한제국이 건국됐습니다. 그때 건국이 돼서 12년 10개월 17일 동안 존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12년 정도 존속할 때 1905년 이후에는 통감 정치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7년 정도 사실 06년, 07년, 08년, 09년, 한 5년 빼고 나면 7년 정도밖에 고종이 자기 명의로 통치한 기간은 없었습니다. 7년만 자기의 명실상부한 권력을 행사했어요. 그 이전에는 뭐였느냐? 여러 번 얘기해서 임오군란으로 왕권이 훼절되고 갑신정변으로 훼절되고 그 이전에는 10년간은 대원군에 섭정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통치를 못했죠. 그 후에는 또 일본군이 94년부터는 96년 2월까지 교례정부로 고종을
생폰 상태에서 통치했고, 그러니까 고종의 이름으로 통치한 세월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국사학자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종이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묻는데, 나는 거꾸로 고종한테 뭘 하라고 허가한 시간이 얼마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사실 7년밖에 기회가 없었다. 근데 7년 동안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만큼 또 고종이 유능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낮은 근대 단계의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낮은 근대에서 높은 근대로 가는 문제가 근대화의 문제로 파악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도대체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것을 근대화라고 해야 되느냐. 우선 중요한 것은 근대화에 있어서는 백성 자치, 즉 민주화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서양적인 형태의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 백성이 자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나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었는지, 또는 그런 사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치라는 말, 백성 자치, 자치라는 말 자체가 공자의 유교의 핵심적인 의미고, 그래서 이제 자유는 이제 대체로 무의치, 논어에 나오는 무의치, 임금은 인위로서 다스려서는 안 되고 무의로 다스려야 된다. 유의가 아니라 무의로 무의로 다스려야 된다. 유의로 다스리는 것은 백성이 원치 않는 것을 막 어거지로 먹이면서 다스리는 거고, 무의로 다스리는 것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해주는 정치를 무의의 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백성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걸 많이 자유방임을 해주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백성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어떤 공간이 생기느냐, 자치 공간이 생기죠. 임금이 그렇게 개입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백성들의 움직임을 봐주기만 하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이념을 공자가 얘기해서는 백성 치꾼이 자치라고 합니다. 백성이 임금을 표준으로 하여 자치를 한다. 자치라는 말이 대단히 오래된 2500년도 넘는 말이라는 걸 여기서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군주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의 향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교 국가의 이상 형태에서는 군주가 뭐 인위적으로 나서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군림만 하는 정도입니다. 군림만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서양어로 전해진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의치라는 말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할 때는 천하, 유천하, 순임금은 유천하, 천하를 영위했으나 그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불려언,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말은 영어로 옮기면 영유만 했다는 거니까 임금은 군림했으나 통치하지 않았다. 이 말은 똑같아요.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The king rule but does not govern이라는 말이에요. govern은 누가 했느냐? 통치한다. 그건 신하와 백성들이 알아서 자치를 했던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민주주의라는 근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가 이제 백성 자치라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유교 국가로부터 왔고 유교 국가로부터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양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 자치가 아니라 노예 소유주들의 자치였어요. 그래서 힐랍의 민주주의는 그러면 백성 자치, 아니 그들의 개념에는 백성의 자치란 말은 없는 거죠. 백성은 그 당시에 여성, 어린이, 노예, 외국인들이었단 말이에요. 30만 정도가 고대 힐랍의 인구였는데 최대 발전을 할 때, 그때 남자 성인이란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 그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한 광장에 모이게 되면 대체로 6,000명에서 7,000명, 아니 9,000명 정도 모였어요. 나머지는 뭐 집에서 안 오고, 피곤해서 안 오고, 술 먹고 안 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성들은 참가 자격이 없었고, 미성년자도 대단히 미성년자 개념이 길어가지고, 우리처럼 뭐 18살까지 내리라는 그런 건 상상할 수 없고, 27살 미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다. 그때는 성인의 기준을 27살로 했는데. 네, 28부터 성인이야,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은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성인 남자였는데 그들이 노예 소유주고
가부장들이었던 거죠. 가부장들, 노예 소유주들의 민주주의였던 거예요. 백성들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백성의 자치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백성의 자치로서의 민주주의 개념은 근대의 개념이고 그 근대화와 더불어 도입된 것은 바로 백성 자치의 민주주의였다. 그것은 유교국가로부터만 옮겨간 거예요. 자유 개념과 더불어서. 자유 개념도 공자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지 서양에서 자유는 노예 소유주의 자유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왕의 자유, 귀족의 자유, 노예 소유주의 자유였지 백성의 자유가 아니었어요. 네. 백성의 자유는 그 능동적인 형태로 늘 백성의 자치로 나타나니까 백성의 자치란 말도 없었어요. 서양에는. 그러니까 이 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17세기, 18세기부터다. 공자와 철학이 전해지면서부터.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서양이 이제 이 두 가지 길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을 그 이전에는 무력화된 왕을 봉건 세력보다 더 높이 중심으로 봉대함으로써 즉 신존왕주의로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또 받들어 모심으로써 국가의 중심을 세우고 민주국가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의 길이었고 입헌군주제의 길이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미국이 나중에 얻으시 공화국,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인데 그건 예외적인 길이었고 일반적으로는 민주공화제적인 신존왕주의 길을 갔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그렇게 출발한 것은 근대화로 가는 중요한 한 고리를 잡은 거고 이 점을 대단히 중시해야 됩니다. 근대국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 국사학계의 또라이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왕을 인정했기 때문에 근대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나 인민공화국 관념만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자들이 상상력이, 역사적 상상력이 그렇게 부족해서는 안 되는데 모든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군주를 중심으로 봉대해가지고 민주화를 해나갔는데 귀족들을 없애가고 네. 미국이라는 예외적인 나라만을 기준으로 그 일반화해서 한국이 고종이 스스로 황제로 올라섰으니까 그런 근대화가 아니었고 그 공화국이 아니었으니까 그 봉건국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있었기 때문에 봉건국가였다.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고 얼마나 자기 문화를 멸시하는 자멸주의적인 그런 사고인지를 알겠죠. 예. 서양의 특수한 국가인 미국을 교과서로 알고 외국의 정치 문화에만 붙어가지고 그것도 미국에 우리나라를 멸시하는 걸 부의 자멸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부의 자멸 사상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종이 황제에 올라섰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만 포착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는 다 황제인데 대일본 제국, 대청 제국, 대러시아 제국, 대영 제국 다 황제고 제국인데 조선이 그런 제국을 선포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근대화와 멀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다. 이따위 식으로 역사를 해석하기로 하면 서양도 전부 전근대로 퇴보했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서양을 바라볼 때는 입헌군주제로 민주화되고 근대화됐다고 파악하고 한국만 쳐다볼 때 한국을 볼 때만 완전히 이게 전근대화로 퇴보로 생각하는 거. 혹시 이득신 작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사실 근대화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거는 근대화에 대한 것들을 배운 게 아니라 무능한 고정을 배웠어요. 무능한 고정이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러니 사실 근대화,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사실 저희는 역사 시간에 배우지도 못했고 저는 지금 황태영 교수님한테 지난 시간에 처음 들었던 얘기고 그랬구나라는 이제 유레카가 되는 거죠, 저한테는. 그러면 근대화 요소들을 한 5가지 분야로 나눠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는 어떻게 돼야만 근대화가 돼서 근대국가냐? 일단 자유와 평등이 인정이 돼야 돼요. 자유와 평등이 인정된다는 자유는 백성의 자치권이 인정이 돼야 돼요. 평등은 신분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치권의 입장에서 참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의정치나 이런 거 제도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국가의 튼튼한 행정 체제로서 관료제가 관철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의제가 있어야 되고 국민국가로서 즉 백성의 나라
국민국가가 성립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정교 분리, 정치와 그 교회,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그 이게 지금 국민 참정이라는 게 그 참정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정권을 말하는 참정권이 이때 당시에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참정권은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예. 지방에서의 그 정치를 향정이라고 그랬어요. 향정. 네, 지방에서 향촌의 정치라고 그래서 향정이라고 그러는데 향정은 지방 수령들이 가서 다스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방 수령은 여기서 말한 대로 거기 작은 고을에 그 임금처럼 하나의 향도 노릇만 하고 향촌의 정치는 그 지방의 양반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지방 양반들이 향촌 정치를 자치로 했어요. 예. 작은 공화국인 거죠. 사실 따지면. 근데 지방의 향촌의 자치권이 처음에는 양반에게만 인정되다가 나중에는 요호부민이라고 해서 평민으로서 부자가 된 사람만 인정했고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가요. 아. 그래서 이 향회가 향촌에서는 향약 질서로서의 향회가 나중에 민회로 바뀌어 갑니다. 그게 이제 지방 차원에서의 자치예요. 지방자치. 그리고 중앙에서는 일정한 그 대의정치 기구인 고종 때 와서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사상적으로는 백성의 나라라고 하는 걸로 즉 양반의 나라에서 백성의 나라로 관념들이 바뀌어 가요. 그리고 그런 정치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특징적으로는 영조와 정조에 있어서 그런 말하자면 귀족들을 양반들을 경시하고 배제하고 직접 왕이 백성을 만나려고 하는 일군 만민 사상이 나타나고 일군 만민 정치가 실행됩니다. 일군 만민이라는 것은 한 임금을 만 백성이 직접 교류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백성을 직접 만나려고 거둥을 하는데요. 거둥은 임금이 궁궐 밖으로 나가서 다니는 걸 거둥이라고 해요. 거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둥. 임금의 거둥. 임금은 거둥이 정조 때 최고조에 달아요. 그러니까 1년에 막 한 300번, 400번 나가니까. 그럼 매일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백성들을 접해서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또 소망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실현시키고 그러지 않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건 제대로 하고 이런 백성과 임금이 직접 만나는 정치를 일군 만민 정치라고 그래요. 일군 만민 정치 영정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도화는 난도에 있었고 왕의 선의로 이루어지는 거죠. 제도화가 된 것은 이제 처음으로 의정부라는 것이 고종 때 제도가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시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관료제나 이런 건 이미 다 있었던 거고 조선에도 금방 국민 참정도 있었던 거죠. 네. 이 불완전하고 맹아적이었지만 다 있었던 거라 특별히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선 말에 많은 그 향신 여러 가지 농촌의 양반들이나 그런 지식인들이 뜻밖의 것이라거나 이질적인 것으로 느끼지 않아요. 민주주의를. 또 공화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던 것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또는 새로운 형태로 했다. 그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새롭게 느끼는 것은 선거, 투표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선거제도를 특히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참정제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어떤 선거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뭐 신문고 같은 국민들의 민원들을 직접 신문고는 원시적인 형태고 조선 초에 있었다가 없어진 거고 그런 직접 국민을 만나서 하는 통치 일군 만민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잊어버리니까 바로 안 통해버잖아요. 일군 만민이요. 알겠습니다. 일군 만민이라는 것은 거기 안에 중간 권력층인 양반이 빠지잖아요. 이게 양반의 위치가 대단히 위태로워진 거예요. 이제 이 정치가 도입되면서 이게 사라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제 압착을 느끼는 거죠. 백성과 임금 사이에 낑겨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그 전봉준도 이 권규라고 해요. 권력의 귀족들, 권력 귀족들을 없애버린다, 제거한다. 그게 이제 혁명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일군 만민 사상을 임금 쪽에서가 아니라 백성 쪽에서 압박하는 형태였죠. 우리 동학 혁명은. 그다음에 빨리 가보면 사회는 어떻게 돼야 근대화되는 거냐. 만민 평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관용적이어야 돼요.
근데 뭐 우리는 계속 관용적이었으니까. 그다음에 도덕이 세속화돼야 돼요. 다른 말로 그런 신개념으로부터 도덕이 분리돼야 돼요. 종교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유교 도덕은 종교적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도덕이 율법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런 건가요? 신개념, 신의 계시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예, 우리 본성 도덕론은 그러니까 공자의 맹자의 본성 도덕론은 그야말로 세속적인 도덕이에요. 예. 그다음에 문화가 대중화돼야 된다. 양반들끼리나 귀족들끼리 소수가 즐기는 클래식 고전이 아니라 대중문화여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깽가리 치고 뭐 놀고 그랬던 그런 마당 형태의 네. 그런 누구나 즐기는 것이어야 되고 누구나 즐기는 노래야 돼요. 왕과 귀족들만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예. 세 번째는 경제가 근대화된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게 근대화되는 거냐? 첫 번째, 경제가 시장화돼야 돼요. 그다음에 산업화돼야 돼. 그게 근대화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인구 성장과 소득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대체로 인구가 성장하면 소득이 정지됩니다. 이전에 전근대적인 성장 형태에 있어서는 또 거꾸로 그 소득이 성장하면은 인구가 성장하지 않고 뭐가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벌어질 때는 이렇게 남기 때문에 인구도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걸 근대적 성장 또는 기하급수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군사면에서는 뭐가 되어야 근대화라고 그러냐? 국민 개병제가 돼야 돼요. 이건 뭐 조선의 500년 기본 전통이 병농일치제니까 예. 국민 개병제는 원래 되어 있었던 거고요. 군대의 정예화가 이루어진다. 요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조선에서는요. 정예 장정을 뽑아야 되고 그래서 병정을 만들어야 되고 정예 그 기물 즉 병장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만큼의 어떤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는 근데 거죠. 어떤 식이 됐냐? 네. 이게 조선의 어떤 이제 차명수라고 하는 저 지방대 교수가 우리나라의 그 장병들의 공식적인 신장을 한 250년간을 연구를 했어요. 그때 신장이 계속 줄어들어요. 조선 말기까지 올 때. 키가 작아지는 네, 계속 작아지는 거 신장. 입대 허용치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이게 가난해져서 이렇게 궁핍파의 절대적인 증거로 그걸 내세워요. 근데 나는 쪼다 같은 해석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병역 제도의 문란이 거기에 끼어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장정을 내놓으라고 그랬으니까 말이 청년들을 내놓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5가 작통제에서는 5가 중에 한 명의 장정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정을 내야 되죠. 근데 이제 제대로 낼 때에는 장정이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이제 군대 생활하고 돌아가서는 이제 군보라고 그래서 예비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군정이 문란해지니까 삼정문란 속에 이제 군정문란도 끼어 있잖아요. 거기 되니까 그냥 허약한 놈 내보내. 나중에 심해지면 노인네를 내보내. 왜? 농번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아끼고 그 비실비실한 놈, 나중에는 아픈 놈, 나중에는 나중에는 그 미성년자 더 이제 심해지면 금방 태어나갖고 그 금방 있는 그 제비 같은 놈들 그걸 황구라고 불렀는데 제비의 새끼 제비 새끼 노랗잖아요. 황구 첨정 아예 그 금방 태어난 깐난애기를 장정이라고 첨정 표딱지 달아서 내보낸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만 존재하죠. 걔는 집에서 젖빨고 있고 그러니까 갈수록 군대에 뽑히는 장정들이 빈약해지고 키도 작고 노인네들은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어요. 그리고 허약 체질들이 나오고 못난 친구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키가 작아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병역 행정의 문란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궁핍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군대를 몰고 나가면 백전백패를 했어요. 정예군인이 돼야만 백승을 하는데 백전백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정예화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서양에서는 어떻게 정예화를 하냐. 군대도 가장 싱싱한 나이에 그 키를 정확하게 이상을 뽑고 장정 후 체력을 감안해서 정예 장정을 뽑아서 정예 군인을 만들었고 신식 무기를 제공해서 신식 무기를 쥐어서 훈련을 시켰고 나중에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사관학교를 만들어요. 장교도 정예 장교를 만든 거죠. 그냥 그 집단 훈련을 시켜서 3선 4년씩 해서 길러내는 거다고 무관 시험 봐가지고 무관 시험 보기 전에 무관 시험 바로 보면은 관직에 가는데 전에는 각자 알아서 산속에서 못을 닦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하고 아주 정확하게 국가에서 그대로 선발한 다음에 나중에 교육시키면서 장교를 임명하는 것하고는 정예 장교를 임명하는데 기르는 데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 차이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군사와 군이 근대화되는 데는 다른 화기화가 돼야 돼. 무기가 화기화가 돼야 된다. 화기화요. 기계와 화기화가 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나 우마차를 쓰는 이런 그 군대가 사라지는 거죠. 화포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칼이나 창이나 네. 검술 또는 창술 또는 기타 무술들을 쓰는 것이 사라져가는 거야. 실제로 이 대한제국 때 무기가 화기화된다거나 기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네. 나중에 다룰 거고. 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게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국력이 쇠하기 시작한 건 정조 때예요. 정조를 천재군주라고 과장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가장 멍청한 군주고 국제 감각이 제로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그 조선말을 폐하고 중국말로 바꿔 쓰자고 주장한 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제가 같은 소리를 같이 해요. 박제가가 자기 신하긴 신하였는데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이 사람이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얼마나 시대에 깜깜하게 하냐. 우선 그 무술을 정리를 합니다. 무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무술 임진란 때 들어서 우리나라를 원병으로 왔던 그 명나라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술 일본 놈들을 포로에서 잡아서 일본 놈들의 무술을 통합한 종합한 무예 도통지라는 걸 내요. 그걸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없어지는 건 1894년에서 없어집니다. 필드 매뉴얼 FM으로 계속 그게 교육이 돼요. 아니 총 쏘는 걸 연습을 해야지 그 무술 연습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에서 정조가 그 다음에 성을 쌌어요. 수원에다가 수원성을 쌌어요. 네. 그 대포를 쓰는 시대의 전쟁에서 그 서양의 기사들이 왜 무너집니까? 그 대포로 쏘아서 성이 박살나 버리니까 공성술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기사들의 그 무술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의미가 없는 군사력 강화를 해요. 내가 볼 때는 퇴행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한다. 정조가. 그리고 또 문제는 국제 감각이 얼마나 낙후했냐면 또 감이 없었어요. 그 정조 10년에 일본으로부터 역지빙례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예부로 지금 외교부죠. 역지빙례란 땅을 바꿔서 예를 차리자 이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계속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해서 에도에까지 가. 에도는 오늘날 동경이라고 부르는 땅인데 거기 가서 쇼궁 거기에 이제 그 장군을 만나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대접을 받고 돌아와서 친교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기간이었는데 그 대마도에 상륙해서 거기 갔다 오는 데까지 에도를 갔다 돌아오는 데까지 그걸 했는데 이제 대마도까지만 오고 동경으로 오지 말고 대마도에서 예를 다하자 이렇게 외교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기서 어떻게 정조가 그에 응하냐면 그것은 예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로 보내고 다시 그들은 그 요청을 또 하고 또 예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답하고 다시 그들은 그 역지빙례 외교문서를 보내고 이것을 10년을 반복하다 정조가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러니까 정조 9년에 마지막 조선통신사가 오갈 때에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 있었는데, 보통 대마대 상륙에서 육지에 이제 옮겨가면은 그 마차 행렬이 아니 가마 행렬이 엄청나게 길었잖아요. 거기에 일본인들이 좀 지방에서 글게나 쓰는 지식인들은 달라붙어 갖고 자기들이 쓴 시라고 논평을 부탁했어요. 그러면 논평을 이제 뭐 붓글씨로 해주고 그러면서 가고 갔다 이제 오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렸다고 그랬죠 아까요. 근데 갔다가 마지막 그 조선통신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친구들이 논평 해준 것까지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원래 지들의 시를 같이 해서 시집을 주는 거예요. 인쇄한 걸.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한 달 만에 인쇄 서적이 나왔는데 조선에 비하면 거의 한 5배 빨리 나온 거야. 5개월 걸리는 걸 한 달 만에 이들은 냈으니까. 근데 이게 이들이 인쇄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다는 걸 못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에? 기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엄청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건데 인쇄술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조도 그 전혀 일본이 우리보다 지금 국력이 월등히 올라서 가지고 그런 네덜란드를 통해서 중국과도 무역하고 간접으로 서양과도 무역하고 그 이전에 네덜란드가 그런 교역을 중국 교역을 담당해 주지 않을 때는 이 조선을 통해서 간접 무역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굽신굽신하고 조선통신사를 중시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이들이 강해져 가지고 우리를 우습게 보기 시작한 것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리고 계속 요기문서상의 하자로 빠꾸시키고 이걸 반복하고 10년간 그리고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천재입니까? 나는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어리석은 우리 한일 관계에 있어서 세력 전환을 감지도 못하고 인지도 못했고 준비도 대비하지 않은 임금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고종입니다. 아니 정조입니다. 네. 근데 이 정조의 오류를 또는 정조의 과오를 나중에 고종이 다 뒤집어 쓰고 그걸 사활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려다가 못 지키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죠. 여기서 군사의 무기의 화기화가 벌어져야 되는데 계속 무술 연습을 한 것이 얼마나 웃기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근대화하고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다. 이 정조는. 네, 마지막으로 5번째 사법은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되고 행령이 인간화돼야 된다. 물론 그게 재판과 검찰의 검찰 기소권의 분리니 변호사 제도 도입이니 이런 것까지 서양식으로 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조선에서는 법치주의는 이미 확립되어 있었고 많은 법전들이 출판되어 있었고 많은 형사소속법들이 출판되어 있었고 책으로도 그다음에 판례들이 정조가 낸 것도 있고 또 개인이 낸 것도 있고 추석록과 같은 것은 개인이 낸 많은 판례집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행령도 이렇게 손목을 자르는 그런 형벌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폐지되고 인간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대화가 되어 가고 있어 스스로. 자, 여기까지 이 5가지 면에서 국가는 이렇게 돼야 근대하고 사회는 이렇고 경제는 이렇고 군사는 또 사법은 이렇다. 5가지 분야에서 근대화가 확인돼야 돼요. 만약에 대한제국에서 이런 요소들이 확인이 되면 그럼 근대국가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 제도는 대개 14세기 말부터 400년간 극동호 유교 문명권으로부터 서천한 것이다. 서양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동양의 문명이 서양으로 건너가서 그 서양이 근대화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4세기 말이니까 네. 18세기 말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는 근대를 유럽에서 만들어내는 사상인데 계몽주의 시대에 수호성인은 공자였다.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 일반적인 이제 인정이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18세기 내내 공자는 숭배 대상이었어요. 영웅 숭배처럼 공자는 숭배를 받았다. 많은 서양의 근대적인 사상과 요소들은 공자 철학이나 극동으로부터 전해진 거예요. 중국은 12세기 송래에 이미 그런 낮은 근대 즉 초기 근대에 도달해 있었다. 송명청대 중국의 근세적인 문물들을 보자면 일단 만민의 자유평등, 내용적으로는 신사제도라는 것은 우리 양반제도와 달리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도 과거 시험이 있었죠. 우리는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양반이라고 불렀고 여기는 신사라고 불렀어요. 신사는 그 특권과 면제는 뭐냐면 군역이 면제되는 거예요. 군대 안 가도 되는 대신 행정을 맡아야 되는 식으로 군대를 안 가고 면제되는 특권이 종신토록 갔는데 1대에 한했다. 그런데 조선은 4대까지 갔어요. 한번 양반. 네, 과거 시험 재수생도 양반으로 계속 봐준 거야. 언제까지? 3대까지 봐줘. 3대까지. 그러니까 4대 저 이전에 할아버지가 과거 시험 통과해서 실직을 했던 거나 그랬으면 그 4대까지는 그냥 재수생인데 재수 3수 4수 막 어마어마한 세수생에 그러니까 증손자까지 봐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하면은 그 한 120년 정도. 그다음에 예외는 이제 외할아버지가 양반이면 외손자도 양반이야. 그냥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양반 아닌데 외할아버지가 양반이면 양반이. 그렇게 해서 4대조가 외할아버지까지 합쳐서 4대 할아버지예요. 그게 이제 양반 개념이에요. 벗어나 버리면 양반 아니에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순신 장군도 과거 시험 볼 때 평민이었다. 군보라고 써놨거든요. 예. 군보는 군의 보충이라는 소리인데 오늘날 말로는 예비군이라는 소리예요. 예비군. 향토 예비군이라고 써놨어요. 군대를 갔다 왔으면 이미 벌써 양반 아니잖아요. 군역이 면제되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그 군역을 하냐 안 하냐, 기타 신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부역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 두 가지 사실로 양반인지 아닌지가 이제 명확하게 구분됐어요. 군역은 대단히 창피한 일로 많이 양반들에게는 여겨졌던 것입니다. 군대 가는 거를요. 네. 네. 자기들은 이제 문과 시험을 보든지 문과를 보든지 그런 존재로 스스로를 자임했어요. 송대 이후의 세계사는 간단히 말하면 송명청 중국의 근대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개념화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서양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었다. 그리고 400년간 서양에서 중국이나 극동이 수입할 것도 없었어요. 모조리 수입은 극동으로부터 서양이 수입을 해나가서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서 금이나 은을 주고 사가야 되는데 재정적자의 모든 왕조가 서양은 다 시달렸어요. 수백 년 동안. 모든 세계 금과 은이 중국으로 모조리 쇄도에 들어왔어. 네? 자, 송명청대 중국의 근세적인 문물들을 이제 볼 때 신사제도를 봤죠. 그다음에 귀속 신분이 신사제도로 인해서 철폐됐어요. 왜? 일대에 하나니까 세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족이 없어지고 평민은 완전히 해방됐다. 이미 송대에 1700년 전후에 노비가 또 해방됐어요. 위로는 그런 귀족이 없어지고 아래로는 노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1700년. 1700년이니까 1863년에서 미국은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니까 160여 년 전에 150여 년 전에 중국에서는 노비가 사라진 거예요. 이미 노예 해방이 그때 이루어졌다는 네. 거죠. 근데 이것을 조선의 지식인들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한테 중국처럼 노비를 완전히 해방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조가 노예 해방을 준비했고 내일 선포하는 날 그 전날 죽어요. 그래서 독살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아들인 순조가 친아들이죠. 순조가 나이 12살 때 아버지 유음이라고 해가지고 유언으로 그걸 관철시켜서 중앙의 관청 노비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중앙이라는 것은 궁궐에 속하고 관청에 속한 건데 궁궐이 중앙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방의 가령 함경도에는 그런 이성계의 고택이나 이런 데는 다 궁궐로 쳤거든요. 거기에 딸려 있는 노비들 또 그거를 부양하기 위해서 딸려 있는 그 많은 농토들이 있었거든요. 그 농토를 관리하고 공사짓는 노비들까지 다 국노비였어요. 그들까지도 해방이 돼서 약 2만여 가구, 식구수로는 한 5이나 뭐 곱하면 상당히 많은 수죠. 가구가 중앙에서 해방이 돼요. 광화문 앞에다 내놓고 노비 문서를 완전히 다 불살라버려요. 정조 아들이. 네. 그게 나중에는 지방관청의 노비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해방되니까 지방관청에 있는 노비가 남아있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그렇죠. 예. 나중에 남원 같은 데는 관청 노비 4명만 남아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노비가 지위가 상승해. 이놈은 안 도망갔으니까 엄청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와, 이 친구는 그래도 우리한테 이렇게 우정이 있고 뭔가 있어서 안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뭐 평면보다 더 높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또 자세히 기록을 해요. 우리 조선 지식인들이. 그래서 남아있는 노비들은 지위가 한참 높아진 걸로 그러니까 이 기억을 자세히 한 것들을 내가 다 사료로 봤고, 그러니까 고종이 권력을 이양받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 됐냐? 1%의 인구만 노비가 남아있었어요. 1%. 근데 고종이 그것도 해방하는 노비 해방장정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1% 노비들은 노비 해방장정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갖고 못 읽어서 양반들이 안 알려주니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전쟁을 일으켜갖고 늙은 양반들 몇 사람들을 불화를 까버렸어요. 다시는 씨를 더 번식시키지 못하게.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동학군이 저 언덕 한 20리 전방에 나타났다고 하면 자기들이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웠어. 그러니까 고종의 노비 해방장정하고 동학농민군의 축창이 쌍거리가 돼갖고 노비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노비를 없앤 건 그런 갑오 개혁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오 개혁으로 없어졌다고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 이전에 없어진 거예요. 1% 남아있는 노비가 완전히 그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전부 양반이 돼요. 다 양반 족보 베껴가지고, 그렇죠. 족보를 베껴서 파는 직업도 있었고, 집으로 와서 초빙해서 족보를 베끼는 일을 하면 한 2주간 1주간 밥을 해주면서 족보를 베끼게 편의를 봐주고 그런 직업이 있어서 많았어요. 그럴 정도로 모든 족보가 다 복사돼요. 근데 어차피 4대조 지나면은 가짜 양반이죠. 그렇죠. 그걸 코피해가지고 복사해서 양반 된 사람도 가짜 양반이지. 어차피 둘 다 가짜 양반이라 피장파장이라 양반이 99%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서양에서도 신분해방은 귀족들을 끌어내려가지고 선민으로 만들어서 평민으로 만들어서 그 신분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평민들을 귀족으로 끌어올려서 해방을 합니다. 자, 어떤 걸 보면 아냐면 원래 네이션 민족이라는 말, 불어로는 나숑인데 나숑이 원래 뜻은 귀족들에게만 쓰던 말이에요. 나찌오가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혈통. 혈통이 귀족인 사람한테만 쓰던 말인데 지금 민족은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뜻이 확장되는 방식으로 평민이 귀족이 됨으로써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90%, 95%, 막 99% 양반이 늘어남으로써 해방이 된다. 이게 시한부 귀족이라고 했죠. 조선의 양반은 4대조의 하나는 거니까 시한부 귀족인 것 더하기 과거제가 있는 한 귀족은 계속 가짜 귀족으로 늘어나게 돼 있고 자동으로 해방되게 돼 있는 거예요. 과거 시험은 평민도 똑같이 양반과 더불어 같이 응시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무당과 무당 자식하고 그런 노비만 빼놓고 다 응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경국대전에 의하면. 노비도 막 응시했어요. 평민이라고 하고 양민이라고 하고 노비도 응시해서 최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양반이나 노비나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되어가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그러한 신분해방이라는 의미에서의 평등은 조선에서도 사실상 계속 진척되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근대화가 정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 송명청대 중국의 근대적 발전은 모두 공맹 철학에 기초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서양에서는 어디에도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노예 이야기가 엄청 나오고 노예를 하느님 받듯이 받들으라는 말도 수두룩하게 나와요. 베드로 말도 나오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리지 않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책이 존중되는 한. 그런데 노비 노예라는 말이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경전이 공자경전이에요. 아. 근데 불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내가 불교대학 교수지만 불경에도 노비가 스스로의 신분을 직분을 알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많이 칭찬을 해요. 노비는 노비로서의 직분을 다하라고. 노비를 직분을 벗어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다하라고 하는 거니까. 에? 부처님이 혁명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자는 일체 노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같은 군자 아니면 소인이지, 군자와 소인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야. 본인이. 인의예지를 지키면 살라고 그러면 군자인 거고, 그 포기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소덕, 부지런한 거, 근면 또는 검소한 거, 뭐 또 기타 미난한 거, 유능한 거, 또는 청결한 거, 몸 깨끗이 하는 거, 이런 거 지키면 소덕이에요. 그 소덕은 자기한테 이익이 돼도 남한테는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군자를 그러면 그러니까 그 군자라는 말은 사실 중국에서 썼던 용어 아니었나요? 그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 선비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선비인데 그 군자 개념은 도덕적인 의미고 네. 선비는 지식이라는 뜻에 지나지 않아요. 아. 도덕적인 선비를 군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도덕적 선비. 인의예지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을 말한다고 이제 금방 말했죠. 네. 더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사회 지도층 인사를 군자라고 불렀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 인사는 현대말인데 사회학적으로는 엘리트란 소리예요. 사회 지도층 인사가 백성들이 들이대는 도덕적 기준은 대단히 샤프하죠. 까다롭죠. 네. 그 옛날 안철수 씨가 눈사람 한 번도 안 갔다고 거짓말했잖아요. 나중에 거기 눈사람 같이 갔던 사람이 나랑 같이 갔었다고 그 해가지고 나중에 폭로돼서 그랬죠. 엄청난 걸 잃어버렸는데, 일단 사회 지도층 인사는 다른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하죠. 사회 지도층 인사가 국민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민주정치의 덕목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때 크레디트를 상실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기타 뭐 누구는 어디 그런데 가면 안 되고 어쩐다고 무슨 하면 안 되고, 하여간 사회 지도층 인사는 하면 안 돼요. 일반 백성은 다 해. 사회 지도층 인사는 안 돼. 그 장관을 하는 사람 막 청문회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해갖고 무슨 뭐 땅을 아니 뭐 집을 몇 번 사고 팔고 하면서 좀 그 투기한 거 흔적이 좀 난다. 투기 조금씩 자기가 원하지 않던 투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근데 그렇게 막 살려면 장관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관 하라면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장관 못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죠? 어쨌든 뭐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네. 그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네. 그럼 우리 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 기준을 적용합니까? 더 까다롭게 굴지?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리더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목사님, 교수, 뭐 네. 기타 정치인들, 뭐 장관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안 봐줘요. 가차없이 그냥 네, 맞습니다. 네. 까발려가지고 뭐 약간은 뭐 음주운전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음주운전 뭐 하면은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천 심사원도 해보고 알았지만, 아니 해봐서 알지만은 공천 심사할 때 일단 두 가지를 먼저 걸러내 버려요. 세 가지를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닌 범법자. 아. 뭐라고 하죠? 하여간 이전에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경력 빼, 그 다음에 성 문제로 뭐가 있는 사람 빼, 세 범죄를 빼니까 나머지만 갖고 심사를 하거든요. 아. 아예 그냥 심사도 못 받아요. 네. 그 세 범죄에 드는 사람은.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물론 필요해서 있는 거고, 군자와 소인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군자와 소인이 신분 차별을 하는 말이 아니라 도덕적인 차별이다. 소덕을 지키고 사는 사람, 인의예지의 대덕을 지키고 사는 사람, 그건 누가 정하느냐? 저기가 정하는 거예요. 너무 까다로우면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자신만의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난 돈 벌면서 살겠다. 그럼 소인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난 돈 안 벌고 돈을 우습게 알고 뭐 학문을 하겠다. 무슨 뭐 군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살겠다. 그러면 뭐 군자 길로 안 가면은 군자란 말을 안 쓰더라도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이 장관도 안 되고 얘는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다 잘라버리는 거야. 대단히 무섭게 자르는 거니까 예. 공자 시대에만 군자 소인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다른 카테고리요.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이 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시해야 됩니다. 서양 사회학에서는 엘리트와 일반 대중이야. 엘리트 앤드 매스야.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거를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나요? 그건 옛날 약이고 네. 그건 귀족 있을 때 약이고 네. 이건 엘리트는 귀족이 아니에요. 일반 대중 중에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회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그래요. 네. 파워 엘리트. 그 반대말은 매스. 우리는 소인 대중. 소인배와 이제 군자로 갈라지듯이 똑같이 갈라져 있고 그게 서양의 그 현대 정치 사회학에서 엘리트와 매스로 가려는 거예요. 네. 어디나 똑같이 도덕적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있는 걸 인정해야 되죠. 네. 그건 신분 차별이 아니다. 도덕적인 사람에 대한 구분이죠. 그래서 개념들을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근대화의 공자철학적 근거를 보면 첫째는 천하무생이 귀자야라. 신분적 평등의 개념 중에 이제 하나가 천하에 나면서부터 귀한 놈은 없다. 놈자자를 썼죠. 그 나중에 노비 반란에서 쓸 때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로 이렇게 변형돼서 쓰였다고 그랬죠. 아주 애송되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제우지 대부 불세 장록. 제우의 대부는 장록을 세습하지 않는다. 또는 사무세관. 선비는 관직을 세습하는 일이 없다. 이건 실력으로 선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무왕이 걸주라고 그래서 폭군을 극동에서 유교 안에서 상징할 때는 거랑과 주왕을 말하죠. 근데 이제 주왕을 타도한 사람이 무왕인데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인데 그걸 타도하고 무왕이 주나라를 세웠죠. 그 무왕이 이제 혁명 포고문을 태서라고 그러는데 태서에서 11개 타도해야 될 죄목을 나열해요. 그 중에 한 죄목이 뭐냐면 관리를 세습시켰다야. 관리 세습. 네, 관직을 세습시켰다. 그러니까 그 관직은 실력자를 뽑아 쓴다고 하는 것이 공자의 중요한 이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제 대동후 시대에는 천하가 공적인 거였고 천하위공이었고 그때는 현자와 능력자 선현응 선 뽑을 선자 뽑고 현연응 현명한 자와 능력자를 뽑았었다. 세습시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선 뽑는다는 말의 반대는 세야. 세습세자 세상세자. 그러니까 여기 안에 벌써 근대적인 관료제적인 요소와 귀족의 세습을 귀족 직책의 세습을 금하는 게 들어있죠. 세 번째는 민유방본. 이게 백성의 주권 개념이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국민주권의 네, 국민주권 개념이야. 인민주권, 국민주권. 엄밀한 의미로 옳은 표현은 인민주권이 옳습니다. 국민주권이란 말은 네. 서로 동어반복이야. 왜냐하면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인데 나라의 백성이기려면은 주권자로서 지위가 확인돼야 나라가 쓰고 나라의 그렇죠. 성원이 돼야 국민인데 미리 국민이야. 좀 어폐가 있는 말이고 인민주권이 옳은 말이에요. 포퓰라 소브린티라고 그러죠. 영어로는요. 인민적 주권. 그리고 무이이치. 임금은 아까 말한 대로 유이이치를 하지 않고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백성의 주인의 명에 따라 주인의 요구에 따라 주인의 감정에 따라 정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 역지사지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 공감으로 하는 거다. 역지사지와 공감은 다른 말이에요. 역지사지는 머리 써갖고 상대방의 뜻을 알아내는 거고 공감은 우리는 머리 쓸 것도 없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지 않고도 자기 입장에서 남의 감정을 알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공감적 유전 능력이에요. 유전자 능력. 그런데 이 성리학자들이나 삼류주의자들은 주로 역지사지로 생각해요. 어떻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상대방의 뜻을 아는 거. 근데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입장을 바꿨어. 그리고 내가 그
이덕신 작가의 입장으로 나를 거기다 내 영혼을 그리 보냈어. 그래 내가 그걸 인식해.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인식하는 거야.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역지사지라는 말은요. 그건 성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야. 공자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고 역지사지라는 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서요. 서 같을 여자 있죠. 그 네. 밑에 마음 심자. 아. 그러면 그게 공감할 서자야. 그래서 그래서 나의 돈은 이리관지한다. 이리관지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자살하는 제자가 선생님의 돈은 공부자지 돈은 충서다 그랬어요. 충서는 서에 충성을 하는 거다. 서는 공감에 충실한 거다. 공감으로 일관하는 거다. 그러면은 정치도 공감으로 일관하면 공감 정치가 올바른 정치예요. 공감 정치를 못해서 탄핵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박근혜. 그렇죠. 응? 저 세월호 때 이미 탄핵은 준비된 거야. 국민들의. 그 슬픔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악어의 눈물 한 방울 흘렸죠. 네. 자기 들어온 거 싫다고 화장 변기 싣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근데 백성은 그 이상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럼요. 공감을 요구했고, 근데 7시간의 행적도 모여낸 데다가 밝히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네. 그것은 총선에서 뒤집혀서 야당이 이기는 걸로 나타났어요. 야당이 이김으로써 탄핵이 관철된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권력 메커니즘 어렵죠. 걔네들이 막아버리면. 걔네들이 지게 된 것도 거기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아서 총선을 졌고, 그 힘으로 결국은 촛불혁명을 결합해서 이루는.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촛불의 힘이 제일 큰 거 아니었나요? 촛불의 힘이 있더라도 네. 거기 그 국회를 뒤집어 엎지 못하면 안 되는데 제1당이 야당인데 그냥 걔들이 분열해 버리는 거야. 네, 그랬죠. 네, 거꾸로 여당이 작은 여소야대니까 네. 여당이 분열해 버리고 그들이 쪼개져서 일부 탈당해서 나오고 네, 거들이 난 거죠. 예. 근데 근본 원인은 공감 정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쓴 말이 뭐죠? 야당에서 헛소리 많이 했어요. 소통이 없다고. 소통은 언어로 오는 거예요.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 없는 공감입니다. 불감료를 놓고 불통료라고 계속 이 정치학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이 대졸망국론이라고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대학교만 나와갖고는 정치 못해요. 전 세계 정치인들이 다 석사학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마도 박사였고 지금 이 트럼프도 석사예요. 그래요? 되게 무식해 보이는데 석사학위까지 있는 거예요? 저 독일 대통령 박사고. 메르켈. 또 메르켈 총리잖아요. 독일. 총리지만 박사예요. 아무튼 웬만한 그 국회의원들 석사님은 다 박사예요. 우리나라는 웬만한 국회의원들 고졸 아니면 대졸이야. 합쳐서 대퇴. 그러니 모르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 많고 쓸데없이 생각해보세요. 원래 보편복지는 부르주아 정당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들까지 부자도 다 주라. 나눠주라. 에? 그리고 현벌복지는 좌파 정당이 계속 노동자 정당이 주장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식해서 뒤집혀갖고 거꾸로 보편복지는 진보 정당이 주장하고 보편복지는 선별복지는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이렇게 뒤집혀 그게 뒤집어진 거고. 그리고 싸워요. 그냥 뒤집히는 걸 말면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면 싸움이 성립이 안 돼야 되잖아요. 원래 좌파가 주장하던 거니까, 쟤네들이 우리 걸 주장해주네? 그러면 화해를 해야 되는데 싸워. 그래서 나는 갈등이 더 무식해서 심해진다. 대졸들이라서. 국민은 전부 대졸돼 있는데, 국민보다 좀 나아야 될 게 아닙니까? 국민은 학력보다 잘못하면 못할 수가 있어. 이 정치 지도자들이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의치의 다른 대꾸어가 유의무려 천하를 영유하나 간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임금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 말과 같다고 그랬고요. 그 말이 번역돼서 가는 거예요. 영국으로. 그 다음에 백성자치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공명의 자유상공업론. 맹자의 모든 언어들은 자유상공업을 진작하고 장려하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맹자라는 맹자의 책이 맹자입니다. 그 책 안에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어받은 사마천은 그 화식열전이라는 사기에는 이제 사기 본기가 있고 또 이제 열전이 있잖아요. 열전에 화식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화식은 이윤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열전이야. 전기에서 전기를 보여준 거예요. 화식은 이윤을 만들어내는 거야. 돈을 기른다는 소리거든요. 화식이요? 네, 프로피트를 만드는 프로피트 메이킹을 한 재벌들을 쭉 거기서 전기를 써준 거예요. 그 원리를 말해주고 돈 버는 원리를. 그런데 그때 재벌을 뭐라고 불렀느냐? 소봉이라고 불렀어요. 소자는 소복할 때 힐소자 있죠? 네. 흰옷 소복이라고 그러죠. 힐소. 그다음에 봉은 봉작. 어떤 그 관작을 봉하고 뭐 그러죠. 봉에서 하얀 옷을 입은 관직을 얻지 않으면서도 관직을 가진 것 같은 관작자 영향력과 관작자 대우를 받는 사람. 재벌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걸 거기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상고금은 아담 스미스 훨씬 이전에 동양에서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었고 자본주의적으로 높이 발전된 시대가 많이 있었다. 모든 그러니까 시대에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근데 아담 스미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담 스미스는 이 중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고 중국을 대단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래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많은 태제들은 케네로부터 배운 거였다. 케네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책도 쓰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제국에 관한 책도 썼어요. 지금 한국말로 번역돼 있죠. 중국의 계몽전제정이라고. 네? 그런 책이 있어요. 예. 그걸 데스포티 앙신 중국의 전제정인데 계몽전쟁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나정원 교수가 번역했는데 그 케네의 이론을 거의 99% 절취한 이론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그렇게 알면 돼요. 케네는 중국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그러니까 저기 공맹의 이론이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국부론이라는 게 결국 공맹의 이론. 공맹의 이론이요. 예, 공맹의 이론이고 사마천의 이론이고. 그러니까 그런 논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사마천을 그대로 옮겼다. 뭐 화식 열전을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허이단 이게 관용인데요. 공허이단 사해야이. 관용이요. 네,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재해다. 제일 따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단이라는 건 이단이라는 건 뭘 말하는 자기와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 생각이 다른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이단이라고 규정해서 공격하는 것은 나라의 재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뜻을 정약용도 끝내 이해를 못해요. 이 바보가. 그 다음에 주의도 몰라. 여기 공을 뭐라고 하면 전공하는 것이라고 번역해. 근데 정조는 공격하는 걸로 번역해요. 이단을 전공하는 건 이단에 폭 빠지는 건 해롭다라고 해버리면 공자의 뜻과 정반대가 돼버려요. 근데 정조는 두 번이나 이걸 인용하면서 천주교인들의 박해를 중지시키거든요.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가지고 나보고 진시황 무지하게 많이 상소문이 올라와 쇄도에 저 새끼들 싹쓸이여라고. 근데 정조가 거부하면서 이걸 인용해요. 이 구절을. 그러면서 나보고 그 싹쓸이여라는 건 나보고 진시황대라는 거랑 똑같다.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정학을 바로 하고 집에 돌아가서 책이나 읽으라. 공맹 철학을 잘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 탓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사특한 나쁜 것은 어떻게 고칩니까? 라고 제자가 공자한테 묻거든요. 이 규절 다음 규절에. 그러니까 공자가 공호 너의 사특함을 공격하라. 남 잘못한 것 공격하고 그러지 말고 너의 잘못한 거 있는지 찾아와서 공격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절과 대규되는 거죠. 이게 뜻은 이제 뭐냐 무제한적 관용론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가 그걸 지지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관대하게 용납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뒤에 말과 연결되면서 이건 완전히 다 살아나는 거예요. 천하 동기 수도 일치 백녀 천하 하사하려. 천하에서 같은 데로 돌아오는데 수도 길은 달리하고 이게 수도군요. 수는 이제 특수하다 다를 숫자 하나로
치닫는데 하나로 귀결되는데 생각은 100가지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하랴. 그러니까 마치 등산을 하는데 목표는 정상에 가는 건 뭐 최종 목적이 어디서나 시작해도 목적지잖아요. 근데 뭐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거 많은 수백 가지 길이 있을 텐데 내가 가는 길만 옳고 저쪽 가는 길은 틀리다고 자꾸 그걸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결국은 길은 100가지라도 정상에서 다 만나게 돼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나오고 다르더라도 다 백성이 잘 살거나 인류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들 아니겠느냐. 그리고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 이렇게 비판하지 않으면 관대히 관용을 하게 되면 그들도 깨닫는 바가 있어서 아무리 나쁜 관용을 관용하지 않는 불관용의 사상이라 하더라도 그 불관용의 사상이 가령 카톨릭인데 카톨릭은 절대 불관용의 사상입니다. 네. 남의 사상은 인정치 않는 거예요. 남의 종교는. 왜? 하나님은 나는 뭐라고 그랬죠? 질투가 많은 신이라고 그랬죠. 질투의 신. 예.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다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일단 자기들이 힘이 약할 때는 관대하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힘이 강해지면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거든요. 남미에서도 그랬고 일본에서도 그러려다가 이제 박살이 나는데 거꾸로 그걸 허용해 줬던 중국의 강해제나 옹정제는 얘네들이 힘이 약할 때는 그 지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관용적인 이 공명 경쟁과 반대되는 입장은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놔두고 어느 정도 봐주었다가 그들이 그것을 드러낼 때 공명 경쟁의 원칙에 따라 제도를 가하면 된다. 나중에 옹정제 때 실제로 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 추방해버려. 추방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남의 사상은 용납하지 않으면서 너희 사상만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고 그랬다. 남의 사상을 용납하고 관대히 봐주는 그것은 중국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우리 전통을 파괴하는 행위를 매일매일 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추방하라고 하는 상소문이 걸문에 쇄도하고 있다. 너희들 가다가 맞아 죽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호위병을 붙여서 마카오까지 안내해 줄 테니까 마카오 가서 살다가 생각이 바뀌면 그리고 마테오 리치의 노선 중국의 철학과 사상에 적응해서 포교를 하자는 마테오 리치 노선을 적응주의 노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적응주의 노선에 동의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연락을 하면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 쫓아내버려. 마카오까지. 근데 그 마카오까지 가는 길을 다 안내해 줘. 얼마나 관대하게 그렇습니까? 그것을 누가 써놨냐? 볼테르가 자세히 써놨어요. 얼마나 카톨릭이 나쁜 놈들인지. 과연 중국을 지들이 선교할 자격이나 있는 건지. 거꾸로 중국에서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공자님 선교사를. 그런 주장을 하고 공자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까지 주장을 해요. 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문화 격차가 있었는지 알겠죠? 문화는 서로 다른 거지만 다른 것 안에도 격차가 있게 다른 것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교의 근대화적인 요소였고 이런 요소들의 거의 다는 조선에도 실현되어 있었어요. 나름대로 문명적인 나라였다. 이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조선이 대한제국을 세우고 7년 사이에 근대국가가 됐는가를 이해를 못하면 이미 이런 원칙들이 실현되어 있으면 근대적인 요소가 이미 조선 안에도 많이 실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새로이 뭔가 시작해가지고 근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송명청의 문명을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중국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조선은 그 목적으로 고려를 부수고 세워진 나라죠. 그리고 또 최초의 근대 국가가 송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최초의 근대 국가인 송나라로부터 이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송명청으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받으면서 사상적인 기반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이미 근대화의 어떤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갖춰져 있었던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옳은 말씀인데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좀 명면한 분도 계시니까 문제를 걸 수도 있어요. 과연 상업도 그렇게 자유로웠느냐? 상업이 물론 정조 이전에는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해년에
1791년이죠. 시내 통공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금난 정권을 행사해서 많은 서울 시내에 있는 시전 상인들이 네.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상인들이 그 장사하는 거,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거, 사대문 밖에서 장사하는 걸 다 탄압했어요. 그건 독점권이죠. 네, 예. 그 독점권을 폐지해버려요. 1791년에. 금난정. 그래서 누구나 그 소통하면서 장사할 수 있게 한 거, 통공을 네. 시킨 거, 네. 그걸 시내 통공이라고 그래요. 그 법령이. 그 체제공은 이제 독상 시대라고 그래가지고요. 영의정이면 삼정승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예. 남의 두 명을 임명 않고 좌의정인 최고 체제공 하나만 독상으로 하나 정승으로 계속 그 사람하고만 통치를 해요. 개혁 정치를. 그 체제공이 총대를 메고 시내 통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1791년부터는 자유상공업이 가능해졌다. 그것은 영국에서 자유상공업이 가능해진 것보다 60에서 80년 이상 앞서 있는 거예요. 1791년이 1776년에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이 출판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현되는 데는 그 뒤에 60년 내지 80년 뒤에야 그 자유 시장 이론이 적용이 돼요. 뭐 책이 나왔다 해서 영국이 펴놓는 게 아니니까. 프리 트레이드, 엔타이 콘 프리 트레이드, 반곡물법, 곡물 수입을 못 하게 하니까 그것이 폐지되고 자유로이 무역을 하게 되고 국내에서도 장벽들, 지방 간 장벽들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60년 내지 80년 뒤. 우리가 더 빨랐죠. 네, 예. 이거 하나만 보충하면 이제 독자들도 이해를, 아니 우리 시청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서양어 사정을 보면 17, 18세기의 이 극서 예. 제국들, 서양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또 서구라고도 막연합니다. 서쪽에서도 극단적인 서쪽, 우리가 극동이듯이 그들의 극서쪽 나라들이 11개 국가가 있어요. 미국, 영국, 독일, 뭐 프랑스, 뭐 쭉 네. 해서 벨기에까지 해가지고 스위스 포함해서 11개 국가예요. 여기에서만 공자, 맹자 철학을, 공명철학을 열심히 또는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요. 17, 18세기 극서 제국은 공자 철학과 중국 제도를 수용, 계몽주의 운동을 크게 일으켰다. 영미, 독, 오, 이, 화란,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 11개 극서 제국은 공자 찬미와 중국 열광 속에서 공자 철학을 서양의 경험과학과 짜깁게 계몽주의를 흥기시켰다. 네. 이 내용을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책을 썼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우선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2017년에 나온 책은 공자 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이라는 상하의 책이고, 두 번째 이제는 이제 17, 18세기의 영국의 공자 숭배와, 아마 제일 뒤에 책들이 있을 텐데, 영국의 공자 숭배와 모랄리스트들, 이것도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대 프랑스와 프랑스의 공자 열광과 계몽 철학, 이건 한 권으로 되어 있고 단권으로, 근대 독일과 스위스의 유교적 계몽주의 단권, 그다음에 공자와 미국의 건국, 유교적 민주공화국 탄생,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상하로. 그리고 이제 다다음 달에 나올 책으로는 유교적 근대의 일반 이론이라고 해서 서구 문명의 유교적 근대화와 극동 국가들의 유교적 원형 근대의 서구적 고도화. 네. 라고 하는 상하로 된 큰 책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데서 자세히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련된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못 읽더라도 뭐 책들을 사서 보든가 서문이라도 읽으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17세기 극서 국가들은 국동의 사상적 제도를 전통적 호전주의, 그 서구는 호전주의예요. 호전주의, 고유 제도, 정당, 의회, 상업신문 등과 패치워크의 높은 근대로 선고에 가서 극동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일단 신문은 우리도 있었고 관보가 있었죠. 또 중국도 관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의 차이는 여기서 말한 상업신문이 존재했어요. 잡지도 있었고 많았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서양이 훨씬 더 컸다. 전국을 망라하는 신문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 중국은 북경을 커버하는 정도 또는 북경이나 또는 남경까지 정도 내려가지 저 남쪽까지는 배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상업신분들이 존재했다. 네. 초기 근대에 머물렀던 극동 제국은 근대 서구의 침략에 충격을 크게 받았죠. 첫 번째 침략은 아편전쟁이죠. 1842년 아편전쟁이었다. 이때부터 제기된 극동 제국의 근대화 문제는 전근대로부터 근대로 도약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리듯이 낮은 근대로부터 높은 근대로 도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 그래야 개념이 짜여지고 이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김홍집이나 김옥균, 서강범, 서재필, 박영호처럼 전근대로부터 근대로 발전한다고 그 후쿠자와 요기치 일본 놈이 써놓은 책대로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 역사책에 많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것을 많이 서양이 한 것들이 들어왔는데 다만 서양 걸 보니까 정밀해진 정도, 좀 세밀해진 정도에서 발전했지 원칙적으로 다른 원리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상당히 맞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상당히 개선되어 있네. 그냥 놀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화들짝 놀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좀 낫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수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걸 반대하면서 거꾸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아내는 그런 세력보다 받아들이려는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0%가 반대하면 90%가 받아들이려고 그랬어. 네. 이때부터 제기된 극동어 근대화, 중국을 등졌던 봉건 일본은 달랐어요. 일본은 전근대에서 높은 근대로 도약이 되는 단계였다. 전근대에서 한 단계 더 높이 높은 거예요. 두 단계를 넘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유혈낭자했겠습니까? 네 번의 내전을 겪어요. 첫 번째 전쟁은 무신전쟁 또는 무진전쟁이라고 하고, 마지막은 서남전쟁인데 사이코 닭가머리 정한론을 폈던 자가 한 전쟁인데, 그때까지 네 번의 전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쟁이 납니까? 내전이 그렇게 심한 그게 건 없죠. 개화하자 말자 이런 문제로 또는 근대화하자 말자로 그런 내전을 하냐고, 일본 놈하고 싸우느라고 바빴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명치유신 그 즈음에 지금 네 번의 내전이 있었죠. 네, 내전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 때문에 일본어 근대화는 유혈낭자하고 요란하고 더디고 침략적이었다. 아. 다른 나라로 그 적개심을 돌려가지고 자기 나라를 무마시키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네. 또 저 조선을 침략을 했던 것도 있군요. 더디고 또 퇴행적인 것도 많았어요. 아, 서구와 기체의 명치유신은 실은 중국화의 만회, 네. 조선처럼 완전히 중국화가 돼가지고 발전한 게 아니라 그걸 못 해가지고 1000년 동안 중국화가 막혀요. 네. 사무라이 문화로 가면서 부세 문화를 해야 되는데 사무라이 문화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머물러 있었던 일본이 명치유신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서구화를 캐치프레이에 내세우고 하는 건 중국화였습니다. 패번치현, 군현제, 중앙집권제, 관료제, 고등문관시험이고 과거시험이죠. 상공업화, 신분제 완화, 이거 다 중국과 조선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근데 명치유신 그러면 서구화로 대부분 일본인들은 속아서 그랬지만, 오늘날 일본의 역사학자들의 중론은 서구화가 아니라 중국화였다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일본 천황후 명의로 나온 교육치고도 보면 완전히 유교 경전이야. 유교 경전 내용을 그대로 교육 의무를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의 패윤, 중국화하는 일본, 일본 말로는 우리나라 말로 요나패윤인데 네. 일본 말로 읽으면 요나준입니다. 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중국화하는 일본. 네. 여기에 그런 내용이 종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일본 국사학계의 중론, 합의된 이론이 명치유신은 서구화가 아니라 중국화였다. 서구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제국주의를 받아들인 거, 얘네들이 침략의 정당화 이론을 받아들인 거. 다른 하나는 군사기술을 받아들이고 군대의 신식군대의 그 전략적 요소들, 훈련 요소들, 이런 것을 신병법을 받아들인 거죠. 무기와 더불어. 그 두 가지만 서구적인 것이었다.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됐네요. 예. 근데 유교적 극동군 제국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이제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일본을 제외한 유교적인 극동 제국은 초기 근대에서 최단계 간의 높은 근대에 도달, 오늘날 극서와 대등한, 일부는 극서를 능가하는 정도까지 발전을 했다. 네. 일본 같은 데나 우리 같은 데는 지금 서구를 능가하는 수준이죠. 예. 뭐 대만 같은 데는 아마 대등하다고 볼 수 있고, 싱가포르도 서구를 여러 가지 면에서 능가해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극동의 대여섯 개 국가만이 서구적 근대화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능가했어요. 나머지 지역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1인당 GDP를 보나, 뭐 민주화 수준을 보나, 여성과 어린이들이 해방된 또는 신분적으로 남성들의 해방의 정도를 보나, 한국이나 이런 중국 같은 나라, 대만 같은 나라는 없는 상황이죠. 중동에서 미니스커트 입으면 잘 갑니다, 여성이. 그렇죠. 네. 운전면허 이번에서 운전면허증 따도 된다는 허용이 됐어요. 근데 운전면허증 따면 안 된대요. 법만 허용했지. 자전거 타면 잡아갑니다, 여자가. 어린이들은 여전히 노예고, 사우디아라비아든 어디든 간에 쿠웨이트든 여전히 귀족적인 귀족 제도가 존재하고, 아직도 또 인도같이 200년 영국의 지배를 받은 나라를 보세요.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고, 이게 카스트가 다른 사람들께 연애한 경우에는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두 남녀가, 젊은 남녀가 도망와가지고 골방에서 숨어 살고, 거기서도 무서워서 숨어 사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현실이에요. 하나도 근대화가 안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뭐, 우리가 참 민주주의다, 본받자, 그럴 정도 나라는 전혀 아니고. 그래서 높은 근대는 세계에서 오직 극서와 극동 두 지역에서만 달성됐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극서라는 건 이제 우리 시청자 11개, 11개 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유럽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유교 문명을 외면한 남구, 동구, 중남미의 기독교 국가, 이슬람, 힌두, 불교 국가, 아프리카 제국이 모두 근대화에 실패했고 아니면 근대화 중에 있거나 아직도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떤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사상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미 그 바탕이 돼 있었던 상황. 논쟁할 필요가 별로 네. 없는 상황이었고 그 열심히 배우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바로 근대화가 됐다는 얘기죠. 서양의 충격으로 우리가 근대화됐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털어버리지 않는 한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충격이 강하면은 서구화가 됐다면은 가까운 나라는 터키나 뭐 중동이 더 가깝죠. 그렇죠. 그리고 경략했던 시간, 네. 서구를 접촉했던 시간은 훨씬 길고, 네. 그리고 인도도 200년 이상 접했고, 근데 하나도 근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나는 그 근대화의 DNA는 유교라고 보는 거예요. 유학이라고. 네. 오늘은 대단히 좀 내용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라서 제 네. 말씀을 오늘 좀 무릅쓰고 난해함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한제국은 근대화된 나라였다. 그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낮은 근대 상황에서 이미 높은 네. 근대로 넘어간 그런 나라였다. 예,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근대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역사 안에서 초유의 그런 나라였다. 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고 고종이 그냥 무능한 군주였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알려져 있는 게 결국 식민사관이 지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건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식민사관의 여러 가지 방해도 많고, 예. 그것 더하기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상가들이 아니잖아요. 나는 철학, 정치, 사상이 전공인 사람이고, 예, 예. 그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구한말 같이 어려운 시대를 그들이 다루니, 이게 역부족이 되버린 거예요, 역부족이. 그러니까 구한말 같은 그런 시대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정치 사상이라지 사상, 예, 정치 철학, 정치 사상을 아주 깊이 알아야 돼요. 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서양사도 깊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유교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자 철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렇게 이만큼 공자 철학을 정리해주는 공자 서적도 없어요. 한국에 아무리 보려고 해도. 네. 언제 공자님이 천하에 남에서부터 귀한 놈 없다는 말을 공자가 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나한테 아마 처음 들을 네, 거야. 네, 근데 얘기에 뚜렷이 써 있고 계속 그 사실 다른 유학자들도 과거에는 읽었던 대목이에요. 네. 그들이 유교 국가였을 때 유교를 당면에 과거 시험 과목으로 했을 때는 읽었던 대목들이죠. 예. 다만 적용을 천천히 하고 늦게 하고 이제 빨리 하고 그 차이만 있은 거죠. 중국은 네. 완전히 빨리 해서 그냥 다 해방된 사회로 먼저 갔던 거죠. 예, 예. 교수님, 예, 강의를 듣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는데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예, 또 끝까지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또 계속해서 예, 다음 주에는 일주일 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성묘 좀 잠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약속을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9월 15일은 쉬고요. 9월 22일 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방송 여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